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간고사나 앞으로 화상회의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의견을 주지 않았고 숙제나 어떤 문의를 준 학생들한테 뭐 좀 문의를 해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알려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시간 화상 강의를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무조건 진행하라는 공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제가 시간을 한번 정해서 학생분들이랑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배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해보고 이번 주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양자역학 부분이었죠. 이 양자역학이 굉장히 큰 학문이지만 이 큰 학문 중에 우리는 이 물리전자에서 꼭 필요한 부분, 즉 전자의 거동, 반도체 소자대에서 전자의 움직임이나 어떤 전자가 위치할 확률 등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퀀텀 메카닉스, 양자역학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고전 물리에서 빛이 파동의 특성만을 가진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런스라든지 디프럭션, 즉 간섭과 회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스 플랑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흑체 복사,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포토엘렉트릭 이펙트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빛이 입자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입자가 어떤 특정한 작은 에너지 단위를 가지는 파티클이고 그거를 포톤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브로이가 이제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된 거죠. 빛이 파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입자도 분명히 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데이비슨과 저머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 가설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 개념이 이 양자역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파티클이 입자뿐만 아니라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 미시세계에서 입자의 특성만 가지고 분석되지 않던 부분들이 파동의 특성 가지고 분석을 함으로써 해결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됐죠. 그래서 이 드브로이의 파동 입자 이중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전 물리에서 어떤 물체의 포지션과 운동량을 어떤 특정 오차 범위 내에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시세계, 즉 작은 파티클 같은 거에서는 같은 시간에 포지션과 이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입자의 포지션의 불확정성 델타, 그리고 모멘텀의 불확정성, 운동량의 불확정성이죠. 이 델타의 곱이 그 디락 콘스탄트를 2로 나눈 것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에너지와 타임에 대해서도 똑같은 불확정성 원리가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동시에 입자의 포지션이나 모멘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양자역학에서 입자의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인데 결국은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세미컨덕터 내에서 전자의 움직임, 그리고 에너지, 그 다음에 확률, 위치할 확률, 에너지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차원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이퀘이션을 유도를 해봤고 이걸 바탕으로 한번 예제들을 풀어봤었죠. 인피니티 포텐셜 웰, 무한 양자 우물, 그리고 피니티 포텐셜 베리어 어떤 에너지 장벽.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웨이브 펑션을 구해서 실제로 파티클, 즉 일렉트론이 위치할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래서 무한 양자 웰에서는 그 가운데 웰에 전자가 갇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피니티 포텐셜 베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시적인 일반 물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이 발견된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게 터널링이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런 베리어가 있을 때 이 베리어가 얇고 베리어 크기가 작게 되면 일렉트론들이 이거를 터널링 뚫고 지나가서 반대쪽에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3차원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잘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특히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세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피니트 포텐셜 베리어, 즉 터널링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터널링 이펙트를 배울 때 터널링 코에피션트를 정의를 하고 배웠었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자, 그럼 이게 어디에 쓰냐면 반도체 소자 중에 터널링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티펫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티펫의 주 동작 메커니즘은 포텐셜 베리어를 터널링하는 일렉트론입니다. 즉 커런트의 양이 이 터널링하는 일렉트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티펫이 뭐 다른 특성들은 다 우수하지만 전류가 크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소자보다 작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 터널링 코에피션트를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분석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3차원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이드로젠 아톰에서의 전자의 거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이드로젠 아톰에서 전자의 고동을 배우는 이유는 하이드로젠 아톰이 전자가 한 개인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톰들의 확장을 시켜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개념적인 거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에너지 밴드, 즉 격자 내에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이 하이드로젠 아톰 분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드로젠 아톰이 두 개가 서로 붙어올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수가 점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반도체 격자 내에서 이런 아톰들의 전자들의 거동이 어떻게 돼서 에너지 밴드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기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이드로젠 아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드로젠 아톰은 원자번호 1번이죠. 그래서 전자가 한 개가 있고 원자핵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쭉 도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슈레딩거 파동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좀 간략화하기 위해서 가정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클리어스, 즉 원자핵이 특정 공간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게 원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자가 가지는 차지는 G라는 거는 전자의 개수가 되겠고 E는 아시죠? 일렉트리컬 차지라고 수업 시간에 말을 했었습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죠. 그래서 이런 차지 크기를 가지는데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수가 1이니까 그냥 E라는 일렉트리컬 차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여기 플러스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콜럼보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파이 입실론 R분의 G 2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수소 아톰이니까 G가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고 요거를 거리 R 3차원으로 이제 R 세타 파이를 우리가 계산하는 좌표계에서 요거를 표현을 하게 될 수 있겠고 오른쪽에 거리 R에 대해서 센터 중심으로부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려봤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점 원자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큰 값을 가집니다. 절대값이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실제로 전자가 이 원자핵에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받는 입장이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 아톰에서 원자핵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전자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하지만 아까 앞에서 잠깐 간략하게 말했었는데 X, Y, G 코디네이트로 우리가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요거보다 R, 세타, 파이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계산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요 구좌표계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인디펜던트 3D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렇게 나타나질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저렇게 이런 것들은 다 벡터가 되겠습니다. 벡터. 또 뭐가 벡터가 되겠죠?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벡터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가 앞서서 구했던 포텐셜 에너지를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입을 해주고 나서 실제로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게 되는 거죠. 근데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때 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1차원에서도 사용했던 건데 요 구좌표계에서도 똑같이 R, 세타, 파이의 웨이브 펑션을 각각 R에 대한 웨이브 펑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간략하게 여기 스페리컬 하모니라고 되어 있죠.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합한 그 앵귤러 디펜던스 웨이브 펑션으로 간략화해서 두 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고 여기에 N, L, ML이 있는데 요거는 각각 퀀텀 넘버인데 뒤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퀀텀 넘버에 대해서 얘기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퀀텀 넘버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게 N, L, ML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Principal Quantum Number라고 해서 1, 2, 3 이렇게 쭉 시작을 하는 넘버가 되겠고 이 Orbital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는 L이고 이 값은 0부터 시작해서 N 값보다 작은 값까지 가지게 됩니다. N-1 값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이 3이면 L은
0, 1, 2를 가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그네틱 퀀텀 넘버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이 2라면 M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퀀텀 넘버를 가지고 우리가 뒤에 각각 전자의 그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선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이를 해보면 아래와 같은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세한 풀이 과정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관심 있는 학생 한번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수소 아톰의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 n이 1이고 2일 때만 나타낸 거고, n이 1이면 L은 0값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n이 2면 L은 0값과 1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ML은 L이 0일 경우 0이죠. 한 가지 선택권밖에 없는 거고, L이 1이 되면 마이너스 1, 0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n이 1일 때, 그리고 L이 0일 때, ML이 0일 때가 가장 낮은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거리에 대한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세타나 파이에 대한 각에 대한 파라미터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n이 2일 때, L이 0일 때 또한 세타나 파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 n이 2고 L이 1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세타와 파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앵귤러 디펜던스한 웨이브 펑션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A0라고 하는 거는 보어 레디어스고, 실제로 이제 계산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계산하면 실제 0.0529 나노미터가 됩니다. 아까 앞에서 구한 웨이브 이퀘이션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특히 그 중에서 우리는 거리 R에 대해서, 특정 거리 R에 대해서 전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때 확률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나요? 전자를 찾을 확률은 웨이브 이퀘이션이 아니죠. 웨이브 펑션 제곱 dx였죠. 하지만 이건 3차원이니까 웨이브 펑션 제곱 곱하기 dv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 아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디스턴스 r에 대한 웨이브 펑션, 그리고 앵귤러에 대한 웨이브 펑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 이 두 개의 곱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요. 여기 이제 바가 붙은 이유는 이 앵귤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균 낸 값을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바를 붙이게 되겠고, dv는 4파이 r제곱 dr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냐? 구좌표계에서 볼륨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3분의 4 파이 r 3승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v는 3분의 4 파이 r 3승인데 여기에 디퍼런셜이 붙으니까 dv는 미분을 해줘서 4 파이 r 제곱 d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이 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지게 돼서 제곱이 되죠. 그때 요 평균 앵귤러 웨이브 이퀘이션의 평균 제곱값이 아니고 평균값은 4파이분의 1이라는 값과 유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계산해 보주면 이렇게 특정 거리 R에서 전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거리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 제곱 곱하기 R 제곱 dr이 됩니다. 그래서 이 dr을 이쪽 편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radial property density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dr이라는 거리 내에서 전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죠. 그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웨이브 이퀘이션 R의 제곱 곱하기 R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radial probability density를 구했죠. 그게 이렇게 나타나고, 실제로 요 왼쪽의 그림이 일렉트론의 radial wave 펑션이고, 요게 radial probability density of electron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으로부터 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이 radial probability가 ML, 즉 magnetic 퀀텀 넘버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N과 L에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이랑 L이죠. 이게 principal 퀀텀 파라미터였고, 요게 이제 앵귤러 모멘텀 파라미터였죠. 퀀텀 파라미터. 그리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R이 0일 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0이다. 즉 원자 핵, R이 0이라는 의미가 원자 핵이죠. 원자 핵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 된다는 거고, 실제로도 보시면 다 0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N이 1, L이 0일 때 가장 낮은 스테이트죠. 이때 맥시멈 프로버빌리티가 A0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A0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낮은 스테이트에서 전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보면 다른 값들보다 더 큰 거를 알 수 있고, 이때 A0가 보어 레디어스라고 했죠. 보어가 정의한 레디어스인데, 특정 레디어스를 가지고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전자가 찾아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 모델이랑 굉장히 실제 이 풀었을 때의 결과값이랑 매칭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각각 L은 0, ML은 0이 되죠. 이때 웨이브 이퀘이션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원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 때 에너지를 계산했었죠. 그래서 그 방식을 이용하는 거를 똑같이 활용을 해서 100일 때 에너지를 풀어보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면서 이 2의 100일 때 에너지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이렇게 나타나지는 걸로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값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값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n이 1일 때 가장 낮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일 때의 전자의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와 유사하게 n이 2가 되면 200이랑 21-1, 210, 211 이렇게 네 가지 스테이트가 같은 에너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이전에 구했던 13.6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4분의 1인 값이 되겠고, 이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보다 에너지가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런 상태를 excited st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0, 21-1 그리고 210, 211이 같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같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만 같다는 거고, 이렇게 주어진 에너지에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 개수가 1개 이상이 될 때를 디제너레이트 됐다고 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퀀텀 넘버 n은 전자의 에너지를 특성화하는 수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 값에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 값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state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지만 에너지 값은 같은 값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n 값을 알면 이 전자의 에너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활용해서 수소 원자의 전자의 웨이브 이퀘이션을 웨이브 펑션을 얻었었죠. 그래서 3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했었는데 N, L, ML 3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파라미터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스핀 퀀텀 넘버가 되겠는데요. 이 넘버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의 스핀을 나타내는 넘버가 되겠고 값은 각각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퀀텀 파라미터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은 프린시플 퀀텀 파라미터인데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겠고 L은 앵귤러 퀀텀 넘버죠. 요거는 오비탈 전자가 도는 궤도의 쉐입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L, 여기는 지금 M이라고 했는데 ML은 Magnetic Quantum Number, 즉 Orientation in Spac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앵귤러들이 뭐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는지 X 방향인지 Y 방향인지 Z 방향인지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 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냥 간단하게 앵귤러 하모닉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앵귤러 디펜던트 웨이브 이퀘이션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스핀은 일렉트론의 스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전자가 자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이거를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N, L, M, S 이 4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각 전자의 위치를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 그러니까 이 숫자 셋으로 전자의 위치를 식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얘기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이거 뭐냐면 퀀텀 넘버 셋이 있죠. N, L, M, L, S 요 하나의 셋에 전자는 무조건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은 굉장히 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각각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볼륨 볼륨이 아니고 보론이죠. 보론. 요 5가지 아톰에 대해서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N은 1, N은 2 이렇게 이제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게 되겠고 여기에서 L은 각각 0이죠. 0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L이 1일 때부터 나타나죠.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그래서 요거 우리가 예전에 1주차인가 2주차 강의에서 배웠던 전자의 원자 아톰 내에 전자를 표시하는 기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L이 0일 때를 S라고 하고 L이 1일 때를 P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보론이 어떻게 전자가 채워지는지 보면 제일 아래 스테이트부터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방향 위아래가 의미하는 거는 스핀 넘버입니다. 스핀 넘버. 그래서 위로 가면 플러스 2분의 1 스핀, 밑에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전자가 수소 원자는 이렇게 하나가 채워지는 거고 헬륨 원자는 요 N이 1이고 L이 0인데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스핀이 다른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원자가 또 하나 생기게 되면 N이 2,
그러니까 뭐 주껍질이라고 했었죠 그때.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여기 1번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또 개수가 들어가면 또 하나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가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각각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L, ML, S로 정의되는 위치에는 반드시 하나의 원자만 들어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진 않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제 훈트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칙. 훈트의 룰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8번 옥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둘, 그냥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옆에다가. 자, 8개니까 각각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6, 7, 8, 3개가 다 들어가죠. 근데 훈트의 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옆에 또 패러럴하게 또 하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에 전자가 채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랫방향으로 8번이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는 게 훈트의 법칙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가 좀 그렇게 중요한 법칙은 아닌데 알아두면 좋을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퀀텀 넘버 N, L, ML 그리고 S를 가지고 전자가 어떤 위치에 채워지는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각각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한번 그려봤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1주차인가 2주차에 했던 이 아토믹 스트럭처, 아마 1주차 같은데 아토믹 스트럭처에서 우리가 전자를 채워지는 걸 표기하는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셀, 서브 셀 이렇게 했었죠. 보면 프린시플 셀이 각각 K, L, M, N이었고 N 값이 1, 2, 3, 4였죠. 그럼 요거 의미하는 게 지금 뭔지는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를 의미하는 게 N은 1, N은 2, N은 3, N은 4가 되는 거고 그 서브 셀인 S, P, D, F는 오비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내에서 각각 서브 셀이 어떻게 오비탈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각각 L은 0일 때 S, L은 1일 때 P, L이 2일 때 D, 그 다음에 F가 L이 3일 때 F가 되는 거죠. 그 다음 ML과 S를 이용해서 여기 숫자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2나 U, 원래 여기 적혀 있네요. 이 S 껍질에는 2개만 들어가는 거죠. 이때 M은 0이 되니까 없는 거고, 단지 S에 의해서 2분의 1,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개가 들어가니까 2가 되는 거고, 요 L이 1일 경우에는 ML이 마이너스 1, 0, 1, 3개가 되는 거고, 요 각각의 S가 2가지 스테이트가 있으니까 총 6개가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D는 어떻게 되죠? ML이 5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가 들어가는 거고, 스핀에 의해서 각각 2개가 들어가서 10개가 채워지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바탕으로 요거 아토믹 스트럭처에서 전자가 채워지는 노테이션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핵심이 보이는 반도체 공학 교재 2장 연습 문제 2.11과 2.12를 푸시는 겁니다.
2.11은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 웨이브 이퀘이션이죠. 웨이브 이퀘이션의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2.12는 아까 제가 전자 채우는 걸 이렇게 보여줬었죠.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와 훈트의 법칙에 대해서 말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질소, 산소, 실리콘이 각각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에서는 고체 양자 이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특별하게 세마이컨덕터에서 에너지 밴드랑 차지 캐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양자 이론의 기초 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생기고 캐리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뭘 배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앞에 그전 수업이랑 요 앞에 수업에서 합쳐서 양자역학의 기초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래서 요 기초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소 아톰의 웨이브 펑션을 구하고 수소 아톰에서 원자가 어떻게 위치하게 되는지 그 분포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요걸 확장시켜서 에너지 밴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세마이컨덕터 격자에서 그러니까 세마이컨덕터 크리스탈에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에너지 밴드라는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 이제까지 제가 홀이라고 가끔씩 얘기를 했었는데 추후에 배우게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홀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펙티브 매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후에 인트린직 매티리얼 즉 뭐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의 물질 그리고 불순물을 주입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 후에 이제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콘센트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density of state라든지 페르미-디락 스테이터스 등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인트린직 매티리얼 앤 도핑이라고 이제 표현을 같이 해놨는데 요건 상황에 따라서 도핑 관련된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다른 챕터에서 다룰 수도 있고 아직 요 수업을 해보고 요건 좀 수정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챕터 1에서 아톰들이 뭐 여러가지 본드를 형성을 해서 몰리큘 형태를 형성을 한다고 했고 결국 그게 확장이 돼서 솔리드가 된다고 했었죠. 특히 2장에서는 어떤 유니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위 내에 원자들의 결합이 확장됨으로써 이제 결정 구조가 이루어지고 이게 솔리드 고체 물질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 각각 아톰을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어서 일렉트론이 분포할 확률 등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요게 가까이 서로 다가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딱 첫 번째로 예측을 해봐도 수소 아톰을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수소 아톰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과 일렉트론 분포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여기 아래에 두 개의 수소 아톰이 이렇게 놓여있죠. 이렇게 각각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죠. 근데 이게 서로 만약에 붙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동의 특성 중에 인터페런스랑 디프렉션이 있었죠. 그러면 이 전자도 파동 특성, 입자 특성뿐만 아니라 파동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서로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웨이브 펑션이 오버랩이 돼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웨이브 펑션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 떨어진 아톰이 붙어서 어떤 몰리큘 분자를 형성할 때 만들어지는
웨이브 펑션을 molecular orbital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이죠. 몰리큘 내에서.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애는 본딩이랑 안티 본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본딩은 인 페이지고 안티 본딩은 아웃 페이지죠.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파동이 두 개가 있는데 겹쳐져서 이제 보강 간섭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 인 페이지라고 하고 본딩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본딩 몰리큘 오비탈. 그리고 요 아래쪽에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안티 본딩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우리가 N, L, ML을 파라미터, 퀀텀 넘버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구한 거는 각각 1했으니까 1, 0, 0일 때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 페이지랑 아웃 페이지가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스핀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스핀 넘버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스핀 넘버가 같을 때는 이렇게 본딩 몰리큘 오빗이 나타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여기 전자가 두 개 위치해서 여기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끌리는 힘, 그리고 여기 원자 핵과 여기 전자 사이에 끌리는 힘이 강해지는 경우가 본딩 몰리큘 오비탈이 되겠고, 반대로 안티본딩 몰리큘 오비탈은 이 원자 핵끼리 서로 밀어내거나 바깥쪽으로, 그리고 전자끼리 서로 밀어내는 경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스핀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결국 스핀이 패러럴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티본딩. 자,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자면 from the linear combinations of the individual atomic orbital 이라고 했죠. 그래서 two molecular orbital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psi 시그마 bonding molecular orbital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anti-bonding molecular orbit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i 시그마는 psi 1s A, 아톰 A죠. 아톰 A 더하기 psi 1s 아톰 B의 합이 되고, 이 경우는 시메트릭하고 본딩 그리고 인페이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psi 시그마 스타 같은 경우는 psi 1s 아톰 A에 대한 거 빼기 psi 1s 아톰 B에 대한 거죠. 이거를 안티 시메트릭이라고 하고, 아까 앞에서 봤었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웨이브 펑션이 나타나니까 안티 시메트릭이 되는 거고, 이거를 안티 본딩 또는 아웃 오브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psi 시그마는 그 두 아톰 사이의 뉴클리어, 원자핵 사이의 가운데 영역에서 psi 시그마 스타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psi 시그마 같은 경우 코발란트 본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에너지 스테이트가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스테이트가 낮은 이유는 본딩을 결합했다는 의미 자체가 분자가 됐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분자가 된다는 의미는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psi 시그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더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그 웨이브 펑션을 이용해서 제곱을 해서 일렉트론이 각 위치에서 존재할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이걸 보면 본딩 스테이트에서 이 원자 핵 가운데 사이에 전자가 위치할 확률이 안티본딩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티본딩 같은 경우는 거의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등고선처럼 밑에는 표현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는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다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수소 원자 두 개가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웨이브 펑션이랑 그 전자가 위치하게 존재하게 될 그 probability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었죠. 그 결과 두 가지 상태로 나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몰리큘 오비탈이라고 하고 그건 본딩이랑 안티본딩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러면 과연 에너지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수소 원자는 하나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서로 두 아톰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의 원자를 가진 형태가 되겠고 그 에너지 형태가 푸사이 1s가 됩니다. 이 푸사이 1s에서 1s의 점자가 하나가 이렇게 차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굉장히 멀리 떨어졌을 때는 이 두 개의 아톰이 각각 E1s라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자가 점점 전자가 아니죠. 이 아톰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몰리큘 오비탈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에너지 스테이트도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본딩 스테이트가 되겠는데요. 본딩 스테이트가 되게 되면 이 에너지 레벨이 E1s에서 점점점 낮아지죠. 낮아지게 되고 거리 A가 됐을 때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분자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되겠고 그때 이 스테이트에 두 개의 각 수소 아톰에 존재하던 하나의 원자들이 각각 이 스테이트에 다 차게 되는 거죠. 차례대로. 그리고 이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더 커지죠. 에너지가 더 커지는 이유는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 원자 핵 간에 밀어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청력이 생기면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쭉 커지는 거고 여기 안티본딩 몰리큘 오비탈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E1s에서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밀어내는 힘이 커진다고 했죠. 전자끼리 밀어내거나 이 스핀 방향이 패러럴하기 때문에 전자가 밀어내는 방향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거고 결국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 또 원자 핵끼리 밀어내는 힘이 커져서 쭉 커지는 방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에너지 스테이트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 각각에 있을 때보다 이게 수소 원자가 서로 가까이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부터 체외각 전자가 채워지면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서로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 E1s가 두 개의 에너지 레벨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걸 E 시그마랑 E 시그마 스타라고 하는 거고 E 시그마는 E1s보다 낮은 값을 갖고 E 시그마 스타는 E1s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E 시그마 같은 경우는 본딩이 형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전자와 양쪽에 위치한 원자 핵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가 되는 거고 반대로 E 시그마 스타는 밀어내는 힘이 커지니까 에너지가 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The number of distinct energy level depend on the number of atoms that are brought together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는 원자 개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나눠지는 레벨 수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하니까 에너지 스테이트가 두 개로 나눠진 거고 만약에 이게 세 개가 결합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 스테이트가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 개의 경우는 뒤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헬륨 원자가 서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원자가 서로 가까워지면 당연히 수소 원자 경우와 똑같이 웨이브 펑션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그 일렉트론 density probability도 변화가 나타나겠죠. 두 가지로. 그리고 에너지 스테이트도 똑같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왜냐하면 결합하는 원소의 개수만큼 에너지가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본딩이랑 안티본딩 이렇게 두 가지 몰리큘 오빗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각각 헬륨 아톰은 이미 E1s라는 에너지 레벨에 두 개의 전자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가까이 다가와서 헬륨 시스템, 그러니까 헬륨 원자가 서로 다가가서 뭔가 결합을 형성하려고 했을 때 보시면 각각의 전자가 여기 이 시그마랑 이 시그마 스타 모두에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가 각각 헬륨 아톰으로 있을 때보다 이 헬륨 아톰이 가까이 다가가서 결합을 형성했을 때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당연히 에너지 더 낮은 상태로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몰리큘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헬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몰리큘 분자 형태로 되지 않고 따로 떨어진 헬륨 상태로 있기를 더 원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아까 각각 하나의 E1s 스테이트보다 이 시그마의 전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는 훨씬 더 낮은 거였죠. 그래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였고 이 경우에는 본딩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몰리큘 오비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고 전체적인 에너지가 커져서 서로 오비탈이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분리되는 형태로 에너지가 낮은 형태로 가기를 원하니까 분리된 형태로 시스템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프 오버파이드 오비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비탈 중에 이런 EONS 뭐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 같은 거에 전자가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반만 차 있는 경우에만 그것들끼리 서로 만나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 원자 보면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F 원자 보시면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이 존재가 하죠. 그래서 이 오비탈과 이 오비탈이 결합해서 HF 몰리큘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하프 오버파이드 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본딩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 B, C라는 세 개의 수소 원자가 서로 이렇게 모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개의 원자가 생기면 몰리큘 오비탈은 몇 개로 나눠지게 될까요? 자,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B를 중심으로 AC가 다가갔을 때 시메트릭 또는 안티시메트릭한 형태로 오버래핑이 일어나면서 세 가지 종류의 몰리큘 오비탈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 푸사의 ABC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 푸사의 1s 더하기 푸사의 1sb 더하기 푸사의 1sc에서 이렇게 중첩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가 있겠고 하나는 요 B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푸사의 1sa 마이너스 푸사의 1sc 요거 하나, 요게 안티시메트릭이 되겠고 여기랑 여기랑 다르기 때문이고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 B 아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메트릭하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게 될까요? 에너지 스테이트 E1s는 전자 하나가 차있던 E1s는 3개의 아톰이 각각 모이면서 여기 웨이브 펑션 개수만큼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제일 낮은 스테이트인 EA라는 게 가장 낮은 스테이트가 되겠죠. 요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EB, 그 다음 EC라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수소, 원소 3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일렉트론이 3개가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전자를 채울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는 총 3가지가 되는 거고, 이 각각의 스핀을 고려하면 6개 스테이트,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6개 스테이트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채우면 아래부터 이렇게 하나, 2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 에너지 레벨인 여기 E, B에 또 하나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H2랑 이 H3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안정을 할까요? H2가 더 안정하죠. 왜냐하면 에너지 레벨이 훨씬 더 작은 맨 밑에 레벨만 채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수소가 있을 때 수소 H3로 위치하는 것보다 H2로 있는 거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표시가 돼 있죠. E1S는 EA, E2, EB, EC 이렇게 3개 에너지 레벨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 노드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드라는 건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걸치는 게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드가 없죠. 그리고 여기는 노드가 1개고 여기는 노드가 2개죠. 맨 끝에 것들은 제외하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몰레큘러 오비탈 C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노드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너지가 더 커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노드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노드 개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거기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 핵 간의 밀어내는 청력이 더 세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가 늘어나면 전체적인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밴드 티어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실리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왜냐하면 실리콘은 반도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물질 소재이고, 앞으로 배우게 될 PN 다이오드, 그 다음에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모스펫,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도 다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리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주차, 2주차 강의 때 실리콘이 코발란트 본드를 형성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는지 다들 숙제로 해서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14번이죠. 그래서 14개 일렉트론이 존재하고 각각 쉘에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전자가. 첫 번째 K쉘, L쉘 다 채워지고 M쉘까지 채워지죠. 여기서 K랑 L쉘은 전자가 꽉 채워지게 돼서 거의 코어 같은 형태가 돼서 원자 핵, 그러니까 원자 핵의 플러스 차지에 의해서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원자의 핵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원자의 전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죠. Not affected by interatomic interaction 이라고 해놓은 거고, 결국은 체외각 전자인 3s, 3p에 있는 전자들만이 어떤 공유 결합이나 이런 거에 기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에너지 스테이트를 나누거나 그 다음에 몰레큘러 오비탈을 형성할 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경구 결합을 할 때 체외각 전자가 4개니까 하나의 실리콘 아톰이 있으면 외곽에 4개의 실리콘 아톰이 존재하면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실리콘을 각각 전자를 어떻게 채우는지 그려보면 1s에서 이렇게 하나, 2개가 채워지고 2s 하나, 둘, 그 다음에 2p도 다 채워지죠. 6개가. 그러면 총 10개가 채워지는 거고, 그 다음 3s가 먼저 채워지고
그 후에 3P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패러럴하게 먼저 들어가는 게 제가 훈트의 법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들어가고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패러럴하게 먼저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반대 밑으로 가는 게 채워진다는 게 훈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리콘 아톰은 이런 식으로 천자가 채워지게 되죠. 그리고 1주차 수업인가요? 2주차 수업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요 각 주껍질 내에 서브셀 껍질, 그러니까 3s 오비탈이랑 3p 오비탈은 굉장히 클로즈,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s 오비탈은 천자가 꽉 찼죠. 꽉 찼는데 3p 오비탈은 반만 차 있기 때문에 이게 결합을 형성할 때 관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실리콘 아톰이 점점 그러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3s랑 3p에 있는 오비탈이 다른 실리콘 아톰의 3s, 3p 오비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 3s, 3p 서브쉘이 가깝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요게 아이솔레이트 된 실리콘 아톰의 오비탈이 되겠고 오른쪽이 어떤 아톰이 서로 이제 다가가서 결합을 하기 직전에 오비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3s와 3p 오비탈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서 구별하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실리콘 아톰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오비탈이 있죠.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푸사이 3s 오비탈이고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된 게 각각 x, y, z 방향으로 해서 3p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서 4개의 실리콘 아톰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각각의 뭐라고 해야죠? 오비탈이 각각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안정적으로 이 실리콘들이 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3s랑 3p 오비탈이 서로 이렇게 믹싱되면서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sp3 하이브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하이브리제이션.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오비탈이 각각 4개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고 이 반대쪽은 또 작고 한쪽은 크고 반대쪽은 작고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해서 서로 각각 결합에 활용될 수 있는 오비탈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실리콘이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는 경우에 아까 제가 3s부터 먼저 이렇게 전자가 찬다고 했죠. 그 다음에 3p가 이렇게 차는 거죠. 요 그림에서는 지금 3pg 그리고 3py에 하나씩 전자가 차 있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오비탈로 변하게 되면 각각의 어차피 3p랑 3s가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일렉트론들이 먼저 이렇게 채워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주변에 여기 똑같은 게 오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결합을 해서 본드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이게 쭉 이어지면 실리콘 세미컨덕터 매티리얼 솔리드 고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개의 실리콘 아톰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 밴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례차례 시작을 해보죠. 실리콘 원자 두 개가 서로 가까이 다가와서 결합할 때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다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보면 실리콘 원자가 두 개가 존재해서 각각 다가오게 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여기서 앞에서는 안 나왔, 수소 아톰이나 헬륨 아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안 나왔던 건데, 보면 실리콘 아이솔레이트 된 아톰의 경우 3s랑 3p가 이렇게 구별돼서 전자가 들어가 있다가 아까 앞에 말한 하이브리드 오비탈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전자가 각각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실리콘 아톰이 각각 다가오게 되면 여기선 지금 노란색이랑 이 하늘색이 이렇게 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유 결합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게 각각 두 개가 다가와서 붙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톰이 두 개가 다가와서 붙기 때문에 에너지는 두 개의 스테이트로 나눠지는 거죠. 오비탈도 두 개로 나눠지는 거고, 오비탈도 두 개로 나눠지죠. 오비탈 각각 본딩인 부사이 B, 안티본딩인 부사이 A로 나눠지는 거고, 각각 부사이 A는 EA라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부사이 B는 EB라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에너지 스테이트가 생기게 되는 거고, 두 개의 실리콘 원자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각각 전자 한 개씩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두 개 채워지는 거고, 위쪽에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 대역대를 뭐 밸런스 반드, 뭐 전자가 없는 데를 컨덕션 밴드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만 붙였으니까요. 이제 이거를 각각 점점 늘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실리콘 아톰이 원래는 이제 5개가 뭉쳐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실제 실리콘 크리스탈 내에서는 이 실리콘 아톰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실리콘 개수가 5 곱하기 10의 22승 큐빅 센치 퍼 큐빅 센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실리콘 아톰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아까 말한 에너지 스테이트가 두 개로 나눠졌었죠. 본딩이랑 안티본딩. 이게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눠지는 거죠. 거의 5 곱하기 10의 2승 퍼 큐빅 센치만큼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싱글 오비탈 에너지 레벨인 EB랑 EA가 N개로 스플릿이 되게 됩니다. 이게 각각 아토믹 사이의 어떤 볼스, 뭐 청력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눠지면서 비슷한 에너지 레벨 때는 겹쳐지게 되는데, 이거를 에너지 밴드라고 하게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밴드처럼 이렇게 쫙 쪼개져서 나간다고 해서 밴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EB 에너지 밴드, 아까 낮은 쪽 에너지 밴드였죠. EB 에너지 밴드는 밸런스 반드라고 하고, 여기는 전자들이 채워져 있는 밴드가 되겠고, EA 에너지 밴드는 컨덕션 밴드라고 해서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실리콘 원자 두 개가 붙었을 때 그 에너지 스테이트나 오비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까 5 곱하기 10의 22승계가 모여서 실리콘 세마이컨덕터 매트리얼을 형성한다고 했죠.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반영한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 그림에 절대온도 0K일 때
아톰 간의 거리에 대한 일렉트론의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아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자 번호가 14개니까 일렉트론이 14개고 각각 1s, 2s, 2p, 3s, 3p 이렇게 전자가 채워진다고 했었고, 이 중에서 1s, 2s, 2p 같은 경우는 전자가 이미 꽉 찼기 때문에 굉장히 원자핵과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가까워지더라도 거의 스플릿돼서 밴드가 형성되는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1s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2s, 2p는 굉장히 가까이, 아톰이 가까이 갔을 때 나타나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3s랑 3p 오비탈이 각각 서로 인터랙션을 해서 밴드가 형성이 되고 에너지 밴드가 형성이 되고 스플릿이 된다는 거죠. 에너지 레벨이 스플릿이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 시작은 다 나눠져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n개 5 곱하기 22승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기 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3s 같은 경우는 이 n의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여기엔 두 개, 그러니까 그냥 3s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개수가 n개니까 n개만큼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도 m개만큼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p 같은 경우는 6n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전자는 두 개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s랑 3p가 구별은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분리된 형태로 오비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톰이 점점 무한대에서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이 스테이트에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밴드가 쭉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3p부터 이렇게 쭉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2n, 6n 스테이트가 여전히 유지되다가 특정 거리가 되면 이게 하이브리디제이션 돼서 SP 밴드가 합쳐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테이트 실리콘 아톰 간의 거리가 요 레인지에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S와 P의 오비탈이 구별이 힘들어지고 합쳐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스테이트 수가 8n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일렉트론은 4n 일렉트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더 가까워져서 실리콘 레디스 스페이싱 거리만큼 됐을 때 이게 즉 공유 결합을 형성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액츄얼 스페이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거리에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테이트가 나눠지죠. 스테이트가 각각 4n 스테이트로 각각 두 가지 밴드로 나눠지고 밑에는 4n 일렉트론이 다 차고 위에는 일렉트론이 차 있지 않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요 두 개의 4n 스테이트를 가지는 이 두 개의 에너지 밴드, 그러니까 여기 쭉 이렇게 스플릿돼서 여러 에너지가 지금 막 겹쳐져 있는 거죠. 겹쳐져 있는 이 밴드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분리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밴드갭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이에는 어떠한 전자도 존재할 수 없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forbidden 갭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요즘 위쪽 밴드를 아까 앞에도 설명했지만 컨덕션 밴드라고 하고, 4개의 4n, 4개가 아니죠. 4n의 스테이트가 있지만 전자가 하나도 채워져 있지 않고, 요 아래에는 밸런스 밴드라고 하고 4n의 스테이트가 존재하지만 이 4n의 스테이트가 모두 밸런스 일렉트론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에너지 밴드 이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형성했을 때 절대 온도 0K에서 이 밴드 사이의 크기를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하는 거고, 요 아래쪽 밴드를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그리고 위쪽을 컨덕션 밴드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그릴 때는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여기서 에너지 밴드 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에너지 밴드 갭이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EC랑 EV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EC는 컨덕션 밴드 에너지 중에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을 의미하는 거고, EV는 밸런스 밴드 에너지 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점점 가다 보면 이 에너지 밴드 그림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때 간략하게 마우스로 쓰려니까 좀 힘든데, 자, 이런 식으로만 에너지 밴드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페르미 레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뭐 이렇게 막 박스처럼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선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부터는 아마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밴드 갭은 EC-EV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아까 말했듯이 이 사이에는 전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1주차나 2주차인가? 2주차 강의에서 메탈, 세미컨덕터, 인슐레이터를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이걸 에너지 밴드로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슐레이터죠. 인슐레이터는 어떻게 정의되냐? 밴드 갭이 굉장히 넓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여기 에너지 밴드가 5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다이아몬드가 5 일렉트론 볼트고 SiO2가 8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어떠한 전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요 밑에는 전자가 꽉 차 있는 상태고 위에는 전자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줬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냐? 흐를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 전자는 꽉 차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여기는 전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흘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레이터는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낮고 인슐레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에 비해서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중간 값의 밴드갭을 가집니다. 1에서 3 사이에 밴드갭을 가지고, 뭐 실리콘은 1.12, 저마늄은 0.66, 갈륨 알사나이드는 1.4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자가 여기 차 있고 여기는 전자가 안 차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사이는 전자가 허용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개를 가해주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안 흐르는데 이 세미컨덕터는 뭐 추후에 배우겠지만 지금 이게 절대 온도 0K일 때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 이 온도가 증가하거나 또는 빛을 주거나 또는 도핑을 해서 뭐 어떤 전자를 만들어 주거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트린직,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0K에서의 세미컨덕터는 저항이 굉장히 크지만 그 외에 온도가 상온이거나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불순물을 주입하거나 하면 저항값을 충분히 변화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점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선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고, 그래서 커런트를 흘리는 능력도 인슐레이터와 메탈의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절대온도 0K에서는 당연히 인슐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전류를 흘려줄 수 없지만, 상온에서는 요 밴드갭이 작기 때문에 여기 있던 전자가 요 위로 올라가서 전류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거는 좀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반면에 인슐레이터는 이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도를 웬만큼 올려서는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엘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낮은 게 되겠고, 메탈 같은 경우는 요 밴드갭이 작거나 아예 밴드갭이 없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버랩이 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를 가해주면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전류가 크게 흐를 수 있고 일렉트릭과 컨덕티비티가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밴드갭이 정말 작은 물질이 메탈이기 때문에 뭐 절대온도 0K에서도 충분히 전자가 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파티션리 필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상온에서는 거의 아마 대부분의 전자로 다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 물질이 메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갭의 종류에 따라서 세미컨덕터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그리고 인다이렉트 밴드갭 세미컨덕터가 되겠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EK 다이어그램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각각 EK 다이어그램이 나타나 있죠. 여기서 X축 K가 의미하는 바는 웨이브 벡터이고, 요거는 입자의 파티클이죠. 전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입자가 가지는 프리퀀시와 관련된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축인 E는 이제까지 계속 얘기를 했었죠. 전자가 채워지는 에너지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다이렉트 밴드갭 세미컨덕터부터 알아보면, 여기 아래가 밸런스 밴드죠. 이 밸런스 밴드의 최상위 에너지, 그러니까 EV죠. EV랑 컨덕션 밴드의 최하위 에너지 EC가 같은 K 벡터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기 컨덕션 밴드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딱 에너지 밴드갭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갭만큼의 에너지가 여기 있는 전자에 가해진다면 컨덕션 밴드로 여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재결합을 위해서 밸런스 밴드로 떨어질 때는 이 에너지 밴드갭에 해당하는 포톤이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방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이렉트 밴드갭 세미컨덕터 물질은 옵티컬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 예시가 갈륨 알사나이드, 인디움 포스파이드 이런 물질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LED나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거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자, 오른쪽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살펴보시면, 자, 딱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밸런스 밴드의 최상위 에너지 레벨인 EV와 컨덕션 밴드의 최하위 레벨인 EC의 위치가 서로 어긋나 있죠. K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프리퀀시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줬을 때 바로 이 밴드갭을 넘어가서 일렉트론이 이동하거나 또 재결합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K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K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에너지 변화 또는 모멘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전자가 여기 밸런스 밴드로 재결합을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K의 변화, 즉 모멘텀의 변화 또는 에너지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밸런스 밴드의 최상위 위치와 같은 K 벡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보통
폰온이라고 하는 입자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폰온은 열을 전달하는, 세마이컨덕터에서 열을 전달하는 가상의 파티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열 에너지로 얼마다간의 에너지를 소모한 후에 이렇게 재결합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폰온은 세마이컨덕터에서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더 정확하게는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메탈에서 열 전달을 할 때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메탈 같은 경우에는 열을 전달하는 매체가 전자였죠. 전자가 주로 열을 전달하고,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은 그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반면에 세마이컨덕터에서는 직접 이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면 되겠고, 그래서 인다이렉트 밴드갭의 종류는,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가진 물질의 종류는 실리콘, 절마늄, 갈륨 포스파이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조자로 활용하는 물질들이죠. 다음으로 캐리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캐리어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리어는 일렉트론이죠. 전자. 그러면 아무 전자나 다 캐리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꼭 다 모든 전자가 캐리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캐리어 정의를 보면 차지를 전달하거나 또는 커런트, 즉 전류를 흘려주는 매개체를 캐리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인트린직 실리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인트린직 실리콘은 임퓨리티, 즉 도펀트나 어떤 디펙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고순도의 결정을 가지는 실리콘 크리스탈 물질입니다. 여기서 절대온도 0K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에너지가 밴드가 형성이 되고 스플릿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갭이 있고, 여기 EV가 밸런스 밴드의 최상위 에너지고 EC가 컨덕션 밴드의 최하위 에너지인데, 이 EV라는 곳이 이 아래로 전자가 다 채워져 있다고 했죠. 전자가 다 채워져 있고, 이 EC 컨덕션 밴드 쪽은 전자가 하나도 없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면 전류가 흐를까요? 정답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전자들은 다 지금 어떤 스테이트에 꽉 차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고, 여기에는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런트를 흘려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일렉트론만 캐리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실리콘 격자가 이렇게 잘 결정을 이루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서 온도를 높여주거나 뭐 상온 정도까지 높여주거나 또는 빛을 가해주거나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쪽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 이때 에너지는 에너지 밴드의 EG보다 큰 값을 가져야겠죠.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렇게 전자가 격자 내에서, 여기 격자 그림을 보시면 격자 내에서 실리콘이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자유롭게 이 사이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이게 캐리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되는 개념 홀이라고 나와 있죠.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온도가 0K일 때 여기 아래 밸런스 밴드는 원래 전자로 꽉 차 있어서 아무것도 전류에 기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위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 컨덕션 밴드 위쪽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줘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의 컨덕션 밴드에도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캐리어가 없고 밸런스 밴드에도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캐리어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아래에 전자들이 속박되어 있다고 해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밖에서 토탈로 계산을 해보면 안 움직이는 것처럼 0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움직임을 다 더해봤을 때 0이 된다는 거지. 각각 여기 전자를 보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가해줘서 0K보다 높은 온도, 즉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까지 익사이티드, 즉 여기 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는 충분한 열 에너지를 가해줄 경우에 전자가 여기서 그 에너지를 받은 후에 컨덕션 밴드로 뛰어오르죠. 그러면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때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이 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더라도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0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3장인가 그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금속 물질에서 전자가 어쨌든 그 각 아톰들의 충돌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똑같은 위치로 오기 때문에 전류가 없는 것처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에는 여기 적혀 있죠. unoccupied state, 빈 상태, empty state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런 empty state를 우리가 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홀은 실제 파티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빈 공간입니다. 여기 정의가 있죠. 밸런스 밴드 state with missing electron. 즉 그냥 전자가 빠진 빈 공간인데 우리가 가상적으로 파티클인 것처럼 좀 나중에 계산이나 이런 걸 편의하기 위해서 파티클인 것처럼 가상적인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그걸 홀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 positively charged particle이라고 돼 있죠. 왜 positively charged particle로 정의를 했냐 한번 알아보면 여기 아래쪽에 절대온도 0K일 때 절대온도 0K일 때 커런트 덴시티를 계산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고 있고 여기 이제 밸런스 밴드 모든 전자가 스테이트에 차져 있죠. 이럴 경우에 커런트 덴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건데 커런트 덴시티 J는 우리가 2장인가 3장인가 그 드로드 모델을 할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전하량 곱하기 드리프트 벨로시티 각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드리프트 벨로시티 한 다음에 전자 개수만큼 더해주면 총 커런트 덴시티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2 전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붙이는 거고 VI는 이제 전자의 속도죠. 속도가 I부터 N이니까 총 N개의 전자의 속도를 더한 게 됩니다. 이때 절대온도 0K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더라도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토탈 전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절대온도 0K에서는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줘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특정 온도를 가해줘서 딱 하나의 전자만 이쪽 컨덕션 밴드로 역이를 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제2번째 일렉트론이고 그럴 경우 커런트 덴시티는 어떻게 되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여기에 J나 그러니까 이 컨덕션 밴드에 올라간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나 요 아래 빈 공간에 의해서 생기는 커런트 덴시티나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밑에서 밸런스 밴드에서 흐르는 전류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커런트 덴시티 J는
마이너스 2 곱하기 v 속도죠. 전자의 속도 n개 다 더하고 여기서 제2번째 일렉트론만 빠졌으니까 그것만 빼준 거가 커런트 덴시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토탈 더했을 때 일렉트릭 필드 가해줬을 때 0이 된다고 했으니까 0이 되고 결국은 커런트 덴시티는 EVJ랑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홀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부호가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지티블리 차지드 파티클로 가상적으로 개념을 도입해서 홀이라고 정의를 하고 후에 계속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 절대온도 0K가 아닌 경우에 일렉트론이랑 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해졌을 때를 살펴봅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전자가 여기 되고 여기에 홀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이럴 경우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커런트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커런트의 방향은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즉 홀의 방향과 똑같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캐리어 정의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캐리어가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는 어떤 수송체, 매개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캐리어는 단순히 그냥 일렉트론 또는 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 그러니까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컨덕션 밴드 일렉트론, 그리고 밸런스 밴드의 홀이 캐리어라고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은 캐리어가 아닙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인트린직이 아니고 외부에서 불순물을 주입해 주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 외부에 자유전자들이 주변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 실리콘 격자 내에서 홀이라는 게 어떻게 전류를 흘려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홀이 존재하죠, 하나. 예를 들어서 밸런스 밴드에 일렉트론이 하나가 빠져나가서 홀이 존재한다. 근데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가해졌다. 그러면 홀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어떻게 이동하냐? 홀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홀이 움직이는 것처럼 개념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전자가 비어있는 상태로 이동을 하고 여기 또 홀이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류 흐름에 홀이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홀이 가상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일렉트론이 위치를 바꾸면서 주변의 밸런스 일렉트론들과 위치를 바꾸면서 홀이 이동하면서 전류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펙티브 매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큐um 상태, 그냥 프리 스페이스죠. 베큐um 상태에서 일렉트론의 모션, 즉 가속도는 크리스탈 내에 존재하는 일렉트론의 가속도와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왜 가속도를 알아보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 이 반도체 내에서 전자의 어떤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뉴턴의 법칙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데, 요 가속도, 일렉트론의 모션이 가속도가 진공 상태인 거랑 격자 내에서랑 달라진다는 거죠. 격자 내에서 달라진 이유는 내부에 일렉트론이 영향을 받는 수많은 포텐셜,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톰이 원자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자핵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배열된 원자핵에 의해서 발생하는 퍼리오딕한 포텐셜, 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펙티브 매스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알아보면 왼쪽이 백큐움이고 오른쪽이 크리스탈 상태죠. 왼쪽이 백큐움의 경우를 먼저 보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 F, EXT가 토탈 힘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전자의 질량 곱하기 dTdVA를 하면 우리가 뉴턴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F external은 일렉트릭과 차지 마이너스 E, 전자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뭐 질량이라든지 어떤 일렉트릭 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오른쪽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케이스는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내에 우리가 내부에 어떤 반복되는 포텐셜에 의해서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힘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힘 F는 외부의 힘,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 가해주는 외부의 힘 플러스 익스터널 힘이 되는 거고, 인터널 힘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 실제 전자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dTdV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F external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은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2에 EX가 되는데, 이 내부에서는 어떤 내부적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F external은 실제 전자의 질량 곱하기 dTdV 빼기 F internal 힘이 되는데, 우리가 이 F internal 힘을 바로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개념으로 MN 스타라고 해서 일렉트론의 에펙티브 매스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dTdVA를 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빼고 외부 힘 마이너스 EEX는 요 에펙티브 매스 질량을 적용함으로써 간단하게 수식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펙티브 매스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전 물리를 일렉트론이랑 홀에 적용을 할 때 격자 내에서 어떤 크리스탈 격자 내에서 적용을 할 때 내부에 생기는 그런 힘들을 고려한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의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에펙티브 매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에펙티브 매스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실리콘이라든지 어떤 반도체 격자 내에서 어떤 외부적인 다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래 질량을 클래시컬한 뉴턴의 법칙 등을 활용하는데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을 일반적인 그런 질량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실리콘 격자나 어떤 반도체 격자 내에서 다른 외부적인 힘들을 고려한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말은 에펙티브 매스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특히 크리스탈 디렉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내부의 포텐셜 분포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템퍼러처에도 영향을 받겠죠. 이 외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컨덕티비티를 추출하는 데 활용하냐, 아니면 뭐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density of state 같은 거를 추출하는 데 활용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 에펙티브 매스는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변하게 됩니다. 자, 그 에펙티브 매스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유전자의 3디멘저널한 K 스페이스에서 에펙티브 매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EK 다이어그램이 나타나 있죠. 여기 파라볼릭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에펙티브 매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E는 2분의 1 m V제곱이 되죠. 이때 m이 일렉트론의 에펙티브 매스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E랑 K에 관련된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변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배웠던 거죠. 양자역학 배울 때 P는 MV이고 그리고 하바 K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도 V 대신에 M분의 P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2분의 1 에펙티브 매스 mn 스타 분의 P제곱이 되는 거고 P 대신에 하바 K를 대입해 주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E와 K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E는 E mn 스타 분의 H바 제곱 K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에펙티브 매스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요 K 값을 바로 넘겨줘서 이렇게 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K는 변수이기 때문이죠. 변하는 변수.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요 K를 미분을 해주면 우리가 상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에펙티브 매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K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주면 dk, de가 되고 EMN H바 제곱 EK가 되는 거죠. K제곱 미분해주면 EK 되는 거죠. 요거를 풀어 써주면 MN 분의 H바 제곱 K가 되는 겁니다. 요걸 또 한번 미분해주면 DK제곱 D제곱 E가 MN 스타가 되는 거고 H바 제곱이 되고 요거를 넘겨주면 이펙티브 매스는 DK제곱 분의 D제곱 분의 H바 제곱이죠. 여기서 H바 제곱은 상수고 DK제곱 D제곱 E는 여전히 요 공률 반경이랑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K에 대해서 이 에펙티브 맥스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EK에서 한번 미분해주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쭉 직선으로 DK DE 해서 미분해준 기울기 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미분해주니까 당연히 이렇게 평형한 상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번 미분한 값에서 요 수식을 대입해주면 K 대신에 H바 MV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우리가 DK, D를 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즉 V와 K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로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메일이나 그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인트린직 그리고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 그리고 그 내에서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density of state라든지 페르미티 디락 펑션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내용이 좀 어려워지니까 대신 이제 앞에 거 내용을 알아야 뒤에 걸 할 수 있으니까 복습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상 강의할 시간은 제가 추후에 좀 일정을 정해가지고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